보소. 정신 좀 차려보소. 비 오는 날 쓰레기통 옆에서 얼어 죽을 작정이요? 평생 남의 식당 설거지나 해주며 살던 52살 노총각 만식. 그가 빗속에서 주워온 여인은 이름도 모르는 벙어리에 글자 하나 모르는 까막눈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재수 없는 거지라며 침을 뱉었지만 만식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에 젖은 그 남루한 누더기 속에 대한민국 최고의 맛집을 발칵 뒤집어 놓을 신이 내린 혀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과연 글자도 모르는 그녀는 어떻게 악랄한 점장의 비밀 장부를 세상에 까발릴 수 있었을까요? 가진 것 없지만 뜨거운 심장을 가진 두 남녀의 기적 같은 인생 역전 드라마. 본격적인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 따뜻한 이야기를 더 많은 분과 나눌 수 있습니다. 더불어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곳으로 만복과 행운이 가득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서울 외곽 변두리에 자리 잡은 30년 전통의 대가곰탕. 이곳은 점심시간만 되면 구수한 고기 냄새에 이끌린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는 지역 최고의 맛집이었어요. 하지만 화려한 홀의 풍경과는 달리 식당 뒷문 밖은 늘 음식물, 쓰레기 냄새와 매캐한 담배 연기가 가득한 그들만의 팍팍한 세상이었죠. 그 뒷골목 구석, 파란색 페인트가 다 벗겨진 낡은 컨테이너 박스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바로 이 식당에서 10년째 주방 보조 일을 하고 있는 52살 노총각 박만식의 유일한 보금자리였어요. 만식은 고아였습니다.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기술도 없어 젊은 시절 공사판을 전전하다가 10년 전 최만석 회장의 눈에 띄어 이곳 주방에 들어오게 되었죠. 그가 하는 일은 남들이 다 기피하는 허드렛 일이었습니다. 이른 새벽 얼음장 같은 찬물에 손을 담가 수백 킬로그램이나 되는 소, 뼈에 핏물을 빼고 하루 종일 산더미처럼 쌓이는 뚝배기를 닦아내는 고된 일이었으니까요. 그날은 유난히도 늦가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밤이었어요. 마감 청소를 끝낸 만식이 음식물 쓰레기통을 비우러 뒷문 밖으로 나섰을 때였죠. 으슬으슬한 찬바람이 젖은 옷깃을 파고들자 만식은 저도 모르게 몸을 잔뜩 움츠리고 말았습니다. 어이구, 날씨 한번 참 더럽게도 춥네. 올겨울은 또 어떻게 난다냐. 만식은 쓰레기통 뚜껑을 닫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죠. 번쩍하고 천둥이 치는 순간 쓰레기장 구석에 쌓여있던 라면 박스 더미가 쿰트라고 움직이는 게 아니겠어요? 만식은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누구쇼? 거기 누구 있소? 대답 대신 가느다란 신음소리만이 빗소리에 섞여 들려왔어요. 만식은 조심스럽게 박스 더미를 치워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젖은 낙엽처럼 바짝 마른 여인 하나가 웅크리고 쓰러져 있었죠. 얼마나 오랫동안 길거리를 떠돌았는지 헝클어진 머리카락은 빗물과 진흙으로 엉겨붙어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옷이라기보다 누더기에 가까웠어요. 아이고 세상에, 이보소, 정신 좀 차려보소. 만식은 황급히 여인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여인의 몸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차갑게 식어 있었거든요. 이대로 두었다가는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 뻔했죠. 만식은 앞뒤 잴 겨를도 없이 여인을 들쳐 업었습니다. 그녀의 몸은 깃털처럼 가벼워서 만식의 가슴을 더욱 아리게 했어요. 52살 평생을 외롭게 살아온 만식에게 그 가벼운 무게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타인의 온기이자 서러움이었으니까요. 만식은 여인을 자신의 낡은 컨테이너 숙소로 데려와 아랫목에 눕혔습니다. 비록 외풍이 심해 코끝이 시린 방이었지만 빗줄기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거든요.
그는 서둘러 수건을 가져와 여인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고 식당 주방에서 몰래 챙겨온 따뜻한 곰탕 국물을 데워왔어요. 자, 눈 좀 떠보소. 이걸 좀 마셔야 기운을 차릴 게 아니오. 만식이 숟가락으로 따뜻한 국물을 떠서 여인의 입가에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제야 여인이 힘겹게 눈을 떴어요. 때 묻은 얼굴 사이로 드러난 눈동자는 놀라울 정도로 맑고 깊었지만 그 안에는 깊은 공포와 경계심이 서려 있었죠. 여인은 만식이 내민 숟가락을 보자마자 허겁지겁 국물을 받아 먹으려 했어요. 그런데 숟가락이 입술에 닿으려는 찰나 여인의 콧구멍이 벌름거리는가 싶더니 갑자기 고개를 획 돌려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아니, 왜 그러오? 배가 고파서 쓰러진 거 아니오? 만식이 의아해하며 다시 국물을 권했지만 여인은 입을 꾹 다문 채 도리질만 칠 뿐이었죠. 그녀의 눈빛은 마치 썩은 음식이라도 본 것처럼 묘한 혐오감마저 담겨 있었거든요. 만식은 그저 여인이 너무 지쳐서 입맛이 없는가 보다 생각했습니다. 그는 한숨을 내쉬며 구석에서 식은 밥 한 덩이를 가져와 물에 말았죠. 그럼 이거라도 드시오. 고기 냄새가 역해서 그러는 모양인데 이건 그냥 맹물이니 괜찮을 거요. 여인은 그제야 안심한 듯 물에 만밥을 허겁지겁 삼켰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만식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도 부모 얼굴 한번 못 보고 남의 집 헛간을 전전하며 컸기에 배고픔의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날 밤 만식은 좁은 방 한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잠이 든 여인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씻겨놓고 보니 제법 고운 얼굴이었습니다. 나이는 40 중반쯤 되어 보였지만 고생을 얼마나 했는지 손마디는 나무 껍질처럼 거칠었고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죠. 만식은 자신의 낡은 점퍼를 벗어 여인의 어깨 위로 덮어주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어 이 험한 세상에 말 한마디 못하고 버려졌을꼬? 그녀는 벙어리였어요. 만식이 몇 번이나 말을 걸어보았지만 그녀는 그저 으으하는 쉰 소리만 낼 뿐 제대로 된 대답을 하지 못했으니까요. 하지만 만식은 그녀를 내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 차가운 세상에 버려진 것이 마치 자신과 꼭 닮아 보였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만식은 알지 못했어요. 자신이 주워온 이 여인이 단순한 노숙자가 아니라 훗날 때가 곰탕의 운명을 뒤흔들 엄청난 비밀을 품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이 만남이 지긋지긋한 가난과 무시로 점철된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기적의 시작임을 그때는 짐작조차 하지 못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식당 문을 열 준비를 하러 주방으로 향하던 점장. 최창수의 눈에 낯선 여자의 신발이 놓인 컨테이너가 들어왔습니다. 최 점장의 미간이 사납게 구겨졌어요. 평소에도 만식을 눈엣 가시처럼 여기던 그에게 이것은 아주 좋은 먹잇감이었거든요. 어이 박씨, 거기서 당장 튀어나와 봐. 고요한 새벽 공기를 찢는 최 점장의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 곤히 잠들어 있던 여인이 화들짝 놀라 몸을 떨었습니다. 만식의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죠. 과연 만식은 이 불쌍한 여인을 악랄한 점장의 소나기에서 지켜낼 수 있을까요? 박만식, 너 지금 제정신이야? 여기가 무슨 무료급식소인 줄 알아? 컨테이너 문이 쾅 하고 열리며 최창수 점장의 고함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맨발로 뛰쳐나온 만식은 점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사정했어요. 막 잠에서 깬 여인은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죠. 점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갈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만 그치면 날이 좀 풀리면 나간다고 하니 며칠만 좀 봐주십시오. 만식의 애원에도 최 점장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그는 코를 쥐며 여인을 벌레 보듯 훑어보았거든요. 아, 냄새나. 야, 박씨. 내가 아주 배가 불렀구나. 네가 큰아버지 백 믿고 일어나 본데 내 눈에 띄게 하지 마. 손님들 비위 상하니까 쥐 죽은 듯이 박혀 있으라고 해. 알았어? 최 점장은 만식의 정강이를 툭 걷어차고는 침을 뱉으며 돌아섰습니다. 만식은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비록 자존심은 상했지만 당장 이 불쌍한 여인이 쫓겨나지 않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으니까요. 만식은 여인을 안심시킨 뒤 서둘러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점장의 심기를 건드린 날은 평소보다 2배는 더 열심히 일해야 했거든요. 설거지 더미와 씨름하느라 점심시간이 훌쩍 지나서야 만식은 겨우 짬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주방 참모인 강옥분 여사에게 사정하여 밥 한 공기와 남은 반찬을 얻어 컨테이너로 달려갔어요. 그런데 문을 연 만식은 그만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분명 곰팡이 냄새와 퀴퀴한 호라비 냄새로 가득했던 컨테이너가 몰라보게 달라져 있었기 때문이죠. 바닥에 굴러다니던 술병과 빨랫감은 온데간데 없고 좁은 방 안이 반들반들하게 닦여 있었으니까요. 여인은 어디서 구했는지 낡은 걸레를 손에 든 채 구석구석 먼지를 훔쳐내고 있었습니다. 아니, 몸도 성치 않은 사람이 이걸 다 치운 거요? 만식이 놀라서 묻자 여인은 배시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웃음이 어찌나 해맑은지 만식의 얼굴이 다 화끈거릴 정도였습니다. 만식은 시장에서 사온 3,000원짜리 몸빼 바지와 두툼한 스웨터를 여인에게 건넸습니다. 여인이 씻고 새 옷으로 갈아입자 만식은 다시 한번 놀라고 말았죠. 그때 국물을 벗겨낸 여인의 얼굴은 희고 고왔으며 그 단정한 태도에서는 기품마저 느껴졌거든요. 만식은 그녀에게 순옥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순하고 옥처럼 맑다는 뜻이었죠. 순옥은 밥값을 하려는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만식이 일하는 식당 뒷마당으로 나와 산더미처럼 쌓인 양파와 마늘 까는 일을 돕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만식이 말렸지만 순옥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칼을 쥔 순옥의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양파 껍질이 사과 껍질처럼 얇고 길게 벗겨져 나갔고 마늘을 다듬는 속도는 기계보다 빨랐으니까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강옥분 여사가 혀를 내둘렀습니다. 엄마야, 박씨 아저씨. 저 아줌마 칼질하는 것 좀 봐.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데 웬만한 주방장 저리 가라야. 순옥의 재능은 단순히 손이 빠른 것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재료를 다듬다가도 종종 미간을 찌푸리며 무언가를 골라내곤 했어요. 겉보기엔 멀쩡해 보이는 양파나 무였지만 순옥이 골라낸 것들을 잘라보면 영락없이 속이 썩어 있거나 무른 것들이었죠. 냄새만으로 재료의 신선도를 기가 막히게 알아맞히는 능력이었던 겁니다. 어느 날 오후 주방이 한바탕 뒤집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육수용 사골뼈를 핏물을 빼려고 담가두었는데 순옥이 자꾸만 뼈 바구니 앞을 막아서며 끙끙대는 소리를 냈거든요. 비켜. 이 벙어리 여편네가 미쳤나? 바빠 죽겠는데 왜 이래? 최 점장이 발길질을 하려 했지만 순옥은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으며 뼈 하나를 집어들고 코를 막는 신용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하도 완강하여 강옥분 여사가 다가와 냄새를 맡아보았죠. 어머, 점장님. 이거 냄새가 좀 이상한데요? 시큼한 게 상한 것 같습니다. 알고 보니 납품업체의 실수로 냉동이 풀려 상해버린 뼈가 섞여 있었던 겁니다. 만약 그걸 그대로 가마솥에 넣었다면 그날 장사는커녕 수백 인분의 곰탕을 모두 버려야 할 뻔했던 큰 사고였죠.
최 점장은 헛기침을 하며 머쓱하게 돌아섰지만 만식과 강 여사는 순옥을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박 씨, 복덩이를 주워왔네. 저 코가 아주 개코야, 개코. 강 여사의 칭찬에 만식은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만식은 퇴근길에 붕어빵 한 봉지를 사들고 컨테이너로 향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부는 겨울밤이었지만 문을 열면 누군가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한구석이 훈훈해졌으니까요. 문을 열자 따뜻한 온기와 함께 순옥이 방긋 웃으며 그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만식은 난생 처음으로 집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깨달았죠. 비록 남의 주차장 구석에 놓인 쇳덩어리 박스였지만 서로의 언손을 녹여줄 수 있는 그곳이 바로 천국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소박한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순옥의 비범한 능력을 눈여겨본 것은 만식뿐만이 아니었거든요. 최창수 점장의 탐욕스러운 눈빛이 서서히 순옥을 향해 번들거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저 벙어리년 잘만 이용하면 돈이 되겠는데? 최 점장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뒷마당에서 일하는 순옥을 내려다보며 비열한 웃음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과연 그는 순옥을 이용해 또 어떤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 걸까요? 며칠 뒤 늦은 오후의 식당은 점심 장사가 끝나고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이었어요. 최창수 점장이 뒷마당에서 팔을 다듬고 있던 만식과 순옥을 자신의 사무실로 호출했습니다. 평소라면 냄새난다며 근처에도 못 오게 했을 그가 두 사람을 그것도 자신의 은밀한 사무실로 불렀다는 것은 무언가 꿍꿍이가 있다는 뜻이었죠. 사무실 안에는 달큰하면서도 느끼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가 담긴 통과 붉은 핏물이 뚝뚝 떨어지는 고기 덩어리가 놓여 있었거든요. 최 점장은 거만하게 다리를 꼬고 앉아 순옥을 턱짓으로 가리켰습니다. 야, 박씨. 내 마누라. 아니, 저 벙어리 아줌마 미각이 아주 귀신이라며? 만식은 불안한 마음에 두 손을 비비며 대답했습니다. 예. 점장님, 입맛 하나는 정말 타고난 사람입니다. 헌데 무슨 일로? 아, 시끄럽고. 내가 이번에 육수 맛을 좀 개선해 보려고 신메뉴를 개발 중인데 말이야. 한번 맛 좀 보라고 해. 솔직하게 평가하면 내가 특별 보너스도 챙겨줄 테니까. 최 점장은 종이컵에 미리 타놓은 뿌연 국물을 순옥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그것은 겉보기엔 그럴듯한 사골 국물처럼 보였지만 순옥의 미간은 컵을 보자마자 사정없이 구겨졌어요. 그녀는 컵을 받아들기도 전에 코를 틀어막고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거든요. 마치 썩은 구정물을 본 사람처럼 헛구역질까지 해대는 통에 최 점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이게 진짜, 마셔보지도 않고 왜 지랄이야? 이게 얼마나 비싼 재료인 줄 알아? 최 점장이 윽박질렀지만 순옥은 단호했습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하얀 가루통을 가리키며 손으로 X자를 그렸어요. 그리고는 자신의 목을 조르는 신용을 하며 그 국물을 마시면 죽는다는 듯한 몸짓을 보였죠. 사실 그 하얀 가루는 곰탕의 농도를 억지로 진하게 만드는 커피 프림과 다량의 화학 조미료였고 고기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싸구려 수입산 잡배였으니까요. 최 회장이 알면 당장 불호령이 떨어질 가짜 곰탕을 최 점장은 원가 절감을 핑계로 돈을 빼돌리기 위해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순옥의 적나라한 거부 반응에 최 점장의 자존심은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말았습니다. 자신이 야심차게 준비한 사실은 횡령을 위한 계획이 글자도 모르는 벙어리 여자에게 단번에 간파당하고 무시당했으니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던 거죠.
이 빌어먹으려니. 주는 대로 처먹을 것이지. 감히 어디서 평가질이야. 쨍그랑. 분노를 참지 못한 최 점장이 들고 있던 종이컵을 순옥의 얼굴을 향해 집어 던졌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순옥의 뺨과 어깨를 적셨고 놀란 순옥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바닥으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점장님, 왜 이러십니까? 사람 잡겠습니다. 만식이 기겁하며 순옥을 감싸 안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최 점장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구둣발로 만식의 어깨를 걷어찼습니다. 억하는 소리와 함께 만식이 뒤로 넘어지자 최 점장은 바닥에 침을 뱉으며 독서를 퍼부었죠. 야, 박만식, 너 아주 살만하지? 내가 거지 새끼들 걷어주니까. 이제는 주인 머리 꼭대기에 앉으려고 드네. 니들 눈에는 내가 우습게 보이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점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만식은 바닥에 엎드려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자신이 맞는 건 상관없었지만 옆에서 벌벌 떨고 있는 순옥이 다칠까봐 가슴이 타들어갔거든요. 최 점장은 그런 만식의 비굴한 모습을 보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만식의 월급 봉투를 꺼내어 바닥에 휙 던져버렸어요. 이번 달 월급에서 깐다. 내 귀한 재료를 망친 값이야. 그리고 앞으로 내 눈앞에서 알짱거리지 말고 쥐새끼처럼 지내. 한 번만 더 내 심기 건드리면 그날로 그 파란 깡통집이랑 같이 쓸어버릴 테니까. 알겠어?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만식은 바닥에 흩어진 몇 푼 안 되는 지폐를 허겁지겁 주워 담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처량하고 비참하여 지켜보던 순옥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졌죠. 만식은 순옥을 부축해 도망치듯 사무실을 빠져나왔습니다. 차가운 복도를 걸어 나오는 내내 만식은 순옥의 손을 꽉 잡고 놓지 않았어요. 그의 거친 손바닥에서 느껴지는 떨림이 순옥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으니까요. 컨테이너로 돌아온 만식은 수건에 찬물을 적셔 순옥의 붉게 부어오른 뺨을 닦아주었습니다. 화상을 입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그보다 더 깊게 패였을 게 분명했죠. 미안하오, 임자. 내가 못나서, 내가 힘이 없어서 당신까지 이런 꼴을 당하게 했구려. 만식은 고개를 숙인 채 흐느꼈습니다. 평생을 무시당하며 살아온 서름이 복받쳐 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순옥이 조용히 만식의 손을 잡더니 자신의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만식의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것은 아까 점장실 바닥에 떨어져 있던 찢어진 라벨 스티커 한 조각이었습니다. 영어와 숫자가 복잡하게 적힌 그 스티커는 바로 최 점장이 쓰다 버린 수입산 고기 박스에서 떨어진 것이었죠. 순옥은 그 스티커를 꽉 쥐고 만식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질린 약자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처럼 서늘하고 매섭게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순옥은 벽에 걸린 낡은 달력을 떼어내 뒷면을 펼쳤습니다. 그리고는 방구석에 굴러다니던 딱풀을 찾아 그 스티커 조각을 달력 뒷면 맨 위에 꾹 눌러붙였죠. 그것은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었습니다. 악랄한 최 점장을 향한 순옥의 소리 없는 전쟁 선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최 점장은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자신이 개돼지 취급하며 짓밟은 그 벙어리 여인이 지금 이 순간부터 자신의 목숨줄을 죄어올 저승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이죠. 과연 순옥은 이 작은 스티커 조각 하나로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어둠이 짙게 깔린 식당 뒷골목, 컨테이너 안에서는 밤새도록
달력 넘어가는 소리와 무언가를 오리고 붙이는 소리가 사각거리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어느덧 가을의 끝자락을 넘어 겨울의 문턱으로 들어서고 있었습니다. 식당 뒷골목의 파란색 컨테이너는 밤이 되면 냉동고처럼 차갑게 식어버렸죠. 만식과 순옥이 가진 것이라고는 낡은 전기장판 하나뿐이었는데 그마저도 고장이 잦아 한겨울 추위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거든요. 최창수 점장의 횡포는 날이 갈수록 악랄해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그날 이후 만식을 철저하게 괴롭히기로 작정한 듯 보였으니까요. 야, 박만식? 육수통 밑바닥에 찌꺼기. 남은 거 안 보여? 눈이 삐었어? 당장 들어가서 수세미로 빡빡 닦아. 최 점장은 펄펄 끓던 가마솥이 식기도 전에 만식을 솥 안으로 밀어넣기 일쑤였습니다. 성인 남자가 들어가도 남을 만큼 거대한 가마솥 안은 그야말로 찜통지옥이나 다름없었죠. 만식은 뜨거운 증기에 숨이 턱턱 막히고 무릎이 까져 피가 배어 나오는 고통 속에서도 군말 없이 수세미질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버티지 못하고 쫓겨나면 당장 오갈 데 없는 순옥이 길거리에 나앉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식의 인내심을 비웃기라도 하듯 최 점장의 탐욕은 끝을 모르고 치달았어요. 그는 이제 대놓고 수입산 냉동 고기 박스를 주방으로 들였죠. 한우 뼈와 섞어서 끓이면 아무도 모를 거라며 직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순옥은 그 역한 냄새를 맡을 때마다 구역질을 참느라 입을 틀어막아야 했어요. 특히 최 점장이 육수의 색깔을 내기 위해 사골 분말과 커피, 프림을 들이붓는 날이면 순옥의 미간은 펴질 줄을 몰랐거든요. 순옥은 그 모든 과정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만식이 잠든 새벽이면 몰래 일어나 쓰레기장을 뒤졌어요. 최 점장이 증거인멸을 위해 검은 비닐봉지에 꽁꽁 싸서 버린 사골 분말, 포장지와 수입산 라벨을 찾아내기 위해서였죠. 쓰레기 냄새가 진동하는 더미 속에서 증거물을 찾아낸 순옥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챙겨 달력 뒷면에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까만 사인펜을 들어 점장이 프림을 붓던 횟수만큼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 옆에 X표를 크게 그어 놓았죠. 그것은 가짜라는 뜻이자 절대 용서할 수 없다는 그녀만의 암호였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결국 사단이 나고야 말았습니다. 한 달을 꼬박 기다린 월급날이었거든요. 만식은 부르튼 손을 비비며 조심스럽게 사무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이번 달 월급을 받으면 순옥에게 따뜻한 겨울 점퍼 하나를 사주리라 마음먹고 있었죠. 점장님, 저 오늘이 급여일이라. 최 점장은 의자에 거만하게 기대앉아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며 만식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책상 위에 얇은 봉투 하나를 툭 던졌어요. 만식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어본 순간 그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고 말았습니다. 봉투 안에 든 돈은 평소의 절반, 아니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이었거든요. 기껏해야 30만 원 남짓한 푼돈이었던 겁니다. 저 점장님, 이게 무슨... 금액이 틀린 것 같습니다만. 틀리긴 뭐가 틀려. 계산 정확해. 지난번에 내 마누라가 내 귀한 육수 엎어버린가. 그리고 내가 일하다 깬 뚝배기가 식대, 숙소 전기세까지 다 공제한 거야. 억울해? 하지만 이건 너무합니다. 이걸로 어떻게 한 달을 삽니까? 전기장판도 고장나서 새로 사야 하고 집사람 약값도. 야, 이 새끼야. 싫으면 나가. 누가 너더러 여기 붙어 있으래. 너 말고도 일하겠다는 사람 줄 섰어. 최 점장이 재떨이를 집어 던질 듯 위협하자 만식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뒷걸음질 쳐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무실 문 밖으로 쫓겨난 만식은 차마 컨테이너로 들어가지 못하고 쭈그리고 앉아 한참을 울었어요. 52살 먹은 사내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져 시멘트 바닥을 적셨죠. 가슴 한구석이 꽉 막힌 듯 답답하고 명치 끝이 바늘로 찌르는 것처럼 아려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 때문이 아니었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 지키지 못하는 무력감, 그리고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면서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버텨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기 때문이었죠. 그날 밤 만식은 빈손으로 컨테이너 문을 열었습니다. 순옥은 춥지도 않은지 이불도 덮지 않은 채 만식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만식의 퉁퉁 부은 눈과 축 처진 어깨를 본 순옥은 대번 무슨 일이 있었음을 직감했나 봅니다. 그녀는 만식에게 다가와 그의 거친 손을 자신의 양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어 만식의 손바닥에 쥐어주었죠. 그것은 꼬깃꼬깃하게 접힌 1,000원짜리 지폐 3장과 500원짜리 동전 몇 개였어요. 순옥이 낮에 식당 주변을 돌며 폐지를 주워 모은 돈이었던 겁니다. 임자. 만식은 그 돈을 받아들고 그만 목 놓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순옥은 말없이 만식을 끌어안고 그의 등을 토닥였죠. 그녀의 품에서는 하루 종일 쓰레기장을 뒤지느라 배어든 쿰쿰한 냄새가 났지만 만식에게는 그 어떤 향수보다 향기롭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는 사랑의 냄새였으니까요. 하지만 하늘도 무심하시지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 무리하게 가마솥을 나르던 만식이 빙판길에 미끄러져 허리를 크게 다치고 만 것이었죠. 악소리와 함께 쓰러진 만식은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듯한 통증에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최 점장은 병원에 보내주기는커녕 싸늘한 독서를 퍼부었을 뿐이에요.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야, 안 죽었으면 일어나. 엄살 부리지 말고. 오늘 들어온 고기 다 손질하기 전엔 집에 갈 생각 마. 만식은 이를 악물고 기어이 일어나야 했습니다. 허리에 복대를 칭칭 감고 진통제도 없이 12시간을 서서 일해야 했죠. 순옥은 창문 틈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며 결심했어요. 더 이상 참지 않겠노라고. 내 남편을, 내 유일한 가족을 저렇게 죽어가게 내버려 두지 않겠노라고 말이죠. 순옥은 그날 밤 평소보다 더 깊숙이 쓰레기장 안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점장이 찢어버린 이중 장부의 조각을 찾기 위해서였죠. 날카로운 유리 조각에 손등이 찢어져 피가 흘렀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어둠 속에서 푸르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이 지옥 같은 현실을 뒤집고야 말겠다는 어미 사자 같은 서늘한 살기였던 겁니다. 한편 최 점장은 사무실에서 누군가와 은밀한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의 입가에는 비열한 미소가 걸려 있었죠. 예, PD님, 걱정 마십시오. 저희 대가 곰탕은 100% 한우만 씁니다. 방송 날짜요? 아, 다음 주 금요일? 좋습니다. 그때 오시면 제가 아주 기가 막힌 그림을 보여드리죠. 최 점장은 이번 방송 출연을 계기로 가게 매출을 뻥튀기하고 권리금을 챙겨 가게를 팔아버릴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의 마지막 희생양으로 만식과 순옥을 지목하고 있었죠. 과연 순옥은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만식을 구해내고 최 점장의 야욕을 꺾을 수 있을까요? 비바람이 몰아치던 밤 쓰레기 더미에서 만식이 순옥을 구해낸 지도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악랄한 최창수 점장은 수입산 잡고기와 커피 프림을 섞어 가짜 곰탕을 만들어 왔고, 이를 눈치챈 순옥은 남몰래 달력 뒷면에 그 범죄의 흔적을 기록해오고 있었죠. 하지만 만식의 허리가 다치고 월급마저 깎인 지금 두 사람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어요. 식당 앞에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다름 아닌 대가 곰탕의 창업주 최만석 회장이었죠. 평소 요양차 지방에 내려가 있던 그가 방송 출연 소식을 듣고 불시 점검을 나온 것이었습니다. 주방에서 담배를 피우며 낄낄대던 최 점장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지금 주방에는 방금 뜯은 수입산 냉동 고기 박스와 프림통이 널려 있었고, 육수에서는 미처 잡지 못한 비릿한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으니까요. 큰일 났다. 아, 빨리 치워. 박스 다 창고로 던져버려. 환풍기 틀어. 최 점장이 허둥지둥 소리를 질렀지만 베어버린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회장이 들어온다면 냄새만 맡고도 단박에 불호령이 떨어질 게 뻔한 상황이었죠. 최 점장이 에라 모르겠다 하며 방향제를 뿌리려던 찰나였습니다. 구석에서 마늘을 까던 순옥이 벌떡 일어나더니 점장의 손을 탁 쳐냈어요. 그리고는 번개 같은 속도로 가스불을 켜고 프라이팬에 굵은 소금과 찻잎, 그리고 말린 쑥을 한 줌 집어 던져볶기 시작했죠. 치익하는 소리와 함께 구수하고 쌉싸름한 향기가 순식간에 주방을 채웠습니다. 그 향은 역한 비린내와 방향제 냄새를 단숨에 집어삼켜버렸어요. 마치 마법 같은 솜씨였죠. 그 타이밍에 맞춰 뒷문이 열리고 지팡이를 짚은 최만석 회장이 들어섰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냐? 쑥을 볶았나 보구나. 구수한 게 아주 좋네. 최 회장은 코를 벌름거리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 점장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며 허리를 90도로 굽혔죠. 아, 예. 큰아버지. 아니, 회장님 오셨습니까? 냄새 좀 잡으려고 제가 지시했습니다. 최 회장은 조카의 말은 듣는 둥 마는 둥 주방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그의 날카로운 눈매가 가마솥과 식자재 창고를 훑을 때마다 점장의 심장은 쫄깃해졌습니다. 그런데 회장의 시선이 멈춘 곳은 다름 아닌 깍두기 통이었어요. 그는 젓가락으로 깍두기 하나를 집어 입에 넣고 오독 씹어보았죠. 순간 회장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맛은, 창수야, 내가 담근 거냐? 예. 아, 그게. 최 점장이 우물쭈물하는 사이 옆에 서 있던 강옥분 여사가 참지 못하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손가락으로 구석에 서 있는 순옥을 가리켰죠. 회장님, 그거 이번에 새로 들어온 아줌마 솜씨예요. 간을 어찌나 기가 막히게 맞추는지 요즘 손님들이 김치 맛있어서 온다니까요. 최 회장의 시선이 순옥에게로 향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에 잔뜩 주눅이 든 벙어리 여인. 하지만 최 회장은 그녀에게 다가가 거친 손을 덥석 잡았어요. 자네가 담갔나? 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해주던 딱 그 맛이야. 요즘 세상에 이런 손맛을 가진 사람은 드문데 아주 귀한 인재가 들어왔구만. 회장의 칭찬에 주방 분위기는 일순간 반전되었습니다. 만식은 감격에 겨워 눈시울이 붉어졌고 직원들도 박수를 보냈으니까요. 최 회장은 지갑에서 5만 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순옥의 앞치마 주머니에 찔러 넣어주었습니다. 고생이 많네. 맛있는 거라도 사 먹고 우리 가게 잘 좀 부탁하네. 순옥은 어쩔 줄 몰라 하며 고개를 숙였고 만식은 연신 감사합니다를 외치며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 짧은 순간 만식과 순옥은 난생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기분을 느꼈어요. 비록 몸은 고단해도 마음만은 봄눈 녹듯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훈훈한 풍경을 지켜보는 단 한 사람, 최창수 점장의 눈빛만은 뱀처럼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질투심과 위기감에 치를 떨고 있었거든요. 자신은 10년을 일해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을 굴러들어온 벙어리 여자가 단숨에 가로채 간 것도 모자라 회장이 그녀를 신임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이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전현이 보통 내기가 아니야. 내 가짜 육수 비밀도 알고 있는데 회장님 눈에까지 들었다? 이대로 두면 언젠가 내 뒤통수를 칠 게 뻔해. 최 점장은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그것은 방송국 PD에게 찔러주려 준비해둔 현금 봉투와 가게 금고에서 몰래 빼돌린 장부였죠. 그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박만식, 그리고 벙어리년. 니들이 감히 내 밥그릇을 넘봐? 오늘 밤부로 니들 인생은 끝이야. 아주 바닥까지 떨어져서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밟아주마. 최 점장은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를 낮추고 소곤거리는 그의 내용은 섬뜩하기 그지없었죠. 김 형사님. 나야. 가게에 도둑이 든 것 같아서 말이야. 범인이 누군지 짐작이 가는데 지금 바로 와줄 수 있어? 증거? 확실하지. 내 금고에 손을 댔더라고. 전화를 끄는 최 점장은 만식과 순옥이 묵고 있는 컨테이너 쪽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시각 아무것도 모르는 만식과 순옥은 회장이 준 용돈으로 산 따뜻한 순대, 국밥 한 그릇을 나눠 먹으며 행복해하고 있었어요. 폭풍이 몰아치기 직전의 고요함처럼 두 사람의 저녁은 너무나 평화로웠으니까요. 과연 최 점장이 파놓은 덫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만식과 순옥은 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차가운 유치장 바닥으로 끌려가게 되는 걸까요? 순대 국밥의 따뜻한 온기가 채 식기도 전이었어요. 평화롭던 식당 뒷골목의 정적을 깨고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밤하늘을 찢어놓았습니다. 번쩍이는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낡은 컨테이너 벽을 어지럽게 훑고 지나갔죠. 만식과 순옥이 영문을 몰라 서로를 쳐다보는 사이 쾅 하고 컨테이너 문이 부서질 듯 열렸습니다. 박만식 씨 되시죠? 특수절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 2명과 형사 1명이 들이닥쳤어요. 그들은 신발도 벗지 않은 채 좁은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식사 중이던 밥상을 발로 밀어버렸죠. 그 뒤로 잔뜩 화가 난 표정의 최창수 점장이 씩씩대며 따라 들어왔습니다. 점장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절도라니요? 만식이 먹던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최 점장은 다짜고짜 만식의 멱살을 잡고 거칠게 흔들어댔죠. 야, 이 배은망덕한 놈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내가 오갈 데 없는 놈 걷어주고 내 벙어리 마누라까지 먹여 살려줬는데 감히 내 금고에 손을 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결코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어요. 억울합니다. 만식이 울부짖었지만 형사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미 범인을 확신한 듯 능숙하게 방안을 뒤지기 시작했으니까요. 형사의 손이 만식과 순옥이 덮고 자는 얇은 이불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형사의 손에 누런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나왔죠. 반장님, 여기 있습니다. 액수가 딱 맞는 것 같은데요. 형사가 봉투를 뒤집자 5만 원짜리 지폐 뭉치가 우수수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정확히 500만 원. 최 점장이 잃어버렸다고 신고한 바로 그 금액이었어요.
만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 돈은 평생 구경조차 해본 적 없는 거금이었을 뿐더러 그 봉투가 왜 자신의 이불 밑에서 나왔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이럴 수가. 점장님, 이건 모함입니다. 저는 모르는 돈이에요. 누군가 몰래 넣어둔 겁니다. 만식은 바닥에 무릎을 꿇고 최 점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하지만 최 점장은 가소롭다는 듯 코웃음을 쳤을 뿐이었죠. 모함? 이 방에 드나드는 건 너랑 저 벙어리년 뿐인데 누가 돈을 넣어?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라더니 옛말 틀린 거 하나 없구만. 내 돈 훔쳐서 도망가려고 했지? 순옥이 앞으로 나서며 필사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하는 거친 쇳소리를 내며 손짓 발짓으로 아니라고 항변했어요. 그리고는 벽에 걸린 달력을 가리키려 했습니다. 거기에 점장의 비리가 적혀 있다고 진짜 도둑은 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형사는 순옥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아줌마 묻는 말에나 대답해요. 그리고 공범으로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철컥. 차가운 금소금과 함께 만식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그 차가운 감촉이 살갗에 닿는 순간 만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평생을 가난하게 살았어도 남의 물건에 손대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왔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텨온 인생이었는데 도둑이라는 오명을 쓰고 수갑을 차게 되다니요. 억울함이 목구멍을 타고 넘어와 심장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갑자기 만식이 가슴을 움켜쥐며 앞으로 고꾸라졌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바위가 명치를 짓누르는 듯한 끔찍한 통증이 몰려왔던 겁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하고 식은땀이 비 오듯 쏟아졌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충격으로 인해 협심증 발작이 일어난 것이었죠. 순옥이 비명 같은 신음을 토하며 쓰러진 만식을 끌어안았습니다. 그녀는 만식의 가슴을 주먹으로 쿵쿵 치며 제발 눈을 뜨라고 울부짖었어요. 말을 할 수 없는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남편의 꺼져가는 숨을 붙드는 것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최 점장은 그 처절한 모습조차 연기라고 비웃었습니다. 저 인간 쇼하는 것 좀 봐라. 야, 박만식? 안 일어나? 어디서 헐리우드 액션이야? 형사님, 저거 다 꾀병입니다. 빨리 끌고 가세요. 경찰들은 쓰러진 만식을 짐짝처럼 일으켜 세워 밖으로 끌고 나갔습니다. 순옥은 만식의 다리를 붙잡고 질질 끌려가며 버둥거렸지만 건장한 경찰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었죠. 식당 밖에는 이미 소란을 듣고 나온 직원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초리는 싸늘하기만 했어요. 저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도둑놈이었어? 어쩐지 벙어리 여자 데려올 때부터 알아봤다니까.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비수가 되어 만식의 가슴에 꽂혔습니다. 만식은 경찰차 뒷좌석에 처박히며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최 점장을 보았습니다. 최 점장은 팔짱을 낀 채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고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죠. 그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러게 누가 감히 덤비래? 쥐새끼는 그냥 쥐 구멍에 박혀 살았어야지. 경찰차가 요란한 사이렌 소리를 내며 출발했어요. 멀어지는 차창 밖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는 순옥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죠. 만식은 다쳐가는 의식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맹세했습니다. 이대로 죽을 수는 없다고. 반드시 살아서 내 아내 순옥이를 지키고 저 악마 같은 놈의 가면을 벗겨버리겠노라고 말이죠. 유치장의 밤은
밖에서보다 훨씬 더 춥고 길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던져진 만식은 통증이 가라앉지 않은 가슴을 부여잡고 웅크렸어요. 옆방에 갇힌 순옥은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밤새도록 으엉 하는 짐승 같은 울음소리를 토해냈죠. 그 소리를 듣는 만식의 마음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세상은 돈 없고 힘없는 자들에게 너무나 가혹했으니까요. 하지만 두 사람은 몰랐습니다. 이 절망의 밑바닥이 역설적이게도 반격의 시작점이 될 줄은 말이죠.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그 순간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을 지켜보는 제3의 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만식과 순옥은 이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경찰들이 압수해간 증거물 속에 섞여 들어간 순옥의 달력은 무사할 수 있을까요? 유치장의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시릴 만큼 차가웠습니다. 응급실에서 응급처치만 받고 경찰서로 이송된 만식은 창살 없는 감옥인 유치장 구석에 힘없이 기대앉아 있었죠. 협심증 약을 먹어 통증은 가라앉았지만 마음의 병은 오히려 더 깊어져만 갔거든요.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옆방에 갇힌 순옥은 이제 울 힘도 없는지 가끔씩 가느다란 신음소리만 낼 뿐이었어요. 그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만식은 자신의 허벅지를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못난 놈, 병신 같은 놈. 사랑하는 여자가 저 차가운 바닥에서 떨고 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자신이 너무나 원망스러웠으니까요. 담당 형사는 만식의 호소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미 최창수 점장이 손을 써놓았는지 모든 증거와 정황이 만식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거든요. 게다가 만식은 전과도 없고 보증인도 없는 고아 신세였기에 누구 하나 그를 위해 변호해줄 사람이 없는 고립무원의 처지였던 겁니다. 영감님, 그냥 자백하시죠? 증거가 이렇게 명백한데 버티면 형량만 늘어납니다. 형사의 다그침에 만식은 고개를 저으며 피눈물을 흘렸어요. 바로 그때였죠. 경찰서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어요? 형사 양반, 잠깐 나 좀 봅시다. 내가 증인이요. 만식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어보니 주방 참모인 강옥분 여사가 양손에 보따리를 든 채 씩씩거리며 서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막아서자 강 여사는 앙칼지게 소리쳤죠. 비키시오. 내 이 사람들을 10년을 봐왔소. 밥 굽는 고양이는 봤어도 남의 돈에 손 뗄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오. 강 여사는 유치장 철창에 매달려 만식과 순옥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지난밤 최 점장이 만식의 방에서 돈 봉투를 찾아내는 쇼를 벌인 뒤 직원들에게 입단속을 시키는 것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했던 겁니다. 박 씨, 그리고 세댁, 걱정 말아요. 내가 탄원서라도 쓰고 회장님께 연락이라도 해볼 테니까.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죠. 최만석 회장은 지방 촬영 일정 때문에 연락이 닿지 않았고 점장은 이미 만식과 순옥을 해고 처리하고 숙소까지 폐쇄해버린 상태였으니까요. 강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보따리를 풀었어요. 그 안에는 점장이 쓰레기장으로 내던진 만식과 순옥의 짐꾸러미가 들어있었죠. 점장 그 천벌 받을 놈이 자네들 짐을 죄다 밖으로 내다버렸어. 비 맞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내가 급한 대로 주워왔는데. 순옥이 철창 사이로 손을 뻗어 보따리를 허겁지겁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어찌나 다급한지 손톱이 부러질 정도였어요. 만식은 의아하게 그녀를 쳐다보았죠. 순옥은 옷가지와 낡은 이불을 헤집더니 마침내 무언가를 찾아내고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꼬질꼬질한 때가 묻은 지난달 달력이었어요.
최 점장의 눈에는 그저 쓰레기로 보였겠지만 순옥에게는 목숨보다 귀한 증거물이었던 겁니다. 강 여사는 순옥이 그 달력을 소중하게 품에 안는 것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세댁, 그게 뭐가 그리 중요해서 그래? 그냥 헌 달력 아니야? 순옥은 대답 대신 강 여사의 손을 잡고 달력 뒷면을 펼쳐 보였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드러난 달력의 뒷면을 본 순간 강 여사와 만식은 그만 입을 다물지 못하고 말았죠. 그곳에는 글자 대신 수많은 그림과 숫자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거든요. 최 점장이 버린 수입산 고기 라벨, 프림 봉지 조각, 그리고 영수증들이 날짜별로 정교하게 오려 붙여져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점장이 뒷돈을 챙긴 날짜에는 검은색 사인펜으로 험상궂은 얼굴까지 그려져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낙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순옥이 자신의 온 감각을 동원해 기록해 온 피와 땀이 어린 범죄의 연대기였으니까요. 세상에, 이게 다 점장놈이 한 짓을 적어 놓은 거야? 강 여사가 입을 틀어막으며 탄식했습니다. 만식은 그제야 깨달았죠. 밤마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들렸던 게 바로 이 장부를 만드느라 그랬다는 것을요. 만식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말 못하는 아내가, 글도 모르는 아내가 이토록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니요. 강 여사님, 부탁드립니다. 이걸 좀 맡아주십시오. 점장놈이 알면 이걸 없애려 들 겁니다. 만식이 철창 사이로 달력을 내밀며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강 여사는 비장한 표정으로 달력을 받아 자신의 품속 깊이 감췄죠. 걱정 마. 내 목숨을 걸고 지킬게. 그리고 내가 아는 변호사 사무장님이 있는데 사정이라도 한번 해볼게. 일단 버텨야 해. 알았지? 강 여사가 돌아가고 다시 유치장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공기의 무게는 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더 이상 절망만이 가득한 공간이 아니었거든요. 순옥은 철창 너머로 만식을 바라보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듯했죠. 여보,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두고 봐요. 이틀 뒤 다행히 강 여사의 도움과 증거 불충분으로 두 사람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되어 유치장을 나올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는 현실은 참혹했죠. 돌아갈 집인 컨테이너는 자물쇠로 굳게 잠겨 있었고 주머니에는 먼지뿐이었으니까요. 한겨울 칼바람이 부는 거리로 내쫓긴 두 사람. 만식은 덜덜 떠는 순옥에게 자신의 점퍼를 벗어주며 쓴웃음을 지었어요. 임자, 갈 데가 없구려. 미안하오. 순옥은 고개를 저으며 만식의 손을 이끌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대가 곰탕 식당이 보이는 맞은편 건물의 옥상이었죠. 그곳에서는 식당 주방과 점장의 사무실이 훤히 내려다 보였거든요. 순옥은 난간에 기대어 식당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며칠 뒤에 있을 방송 촬영을 알리는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죠. KBS 생생정보통 맛집 방영 예정 100% 한우의 자존심. 순옥은 그 현수막을 가리키며 손가락으로 날짜를 짚었습니다. 디데이. 바로 저날이 결전의 날이라는 것을 만식에게 알리는 것이었죠. 만식은 순옥의 뜻을 알아차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저날이구려. 저놈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하는 날, 우리가 지옥을 보여줍시다. 두 사람은 차가운 옥상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서로의 체온에 의지한 채 밤을 지새웠어요. 배는 고프고 몸은 얼어붙을 것 같았지만 두 사람의 눈빛만은 형형하게 타오르고 있었죠. 가진 것 없는 자들의 마지막 반격. 잃을 게 없는 사람만큼 무서운 것은 없다는 것을 최 점장은
아직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드디어 방송 촬영 당일 아침이 밝아왔습니다. 식당 앞은 아침부터 촬영 장비와 스태프들로 북적거렸고 최 점장은 말끔한 양복을 차려입고 입이 귀에 걸려 있었죠. 하지만 그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자신이 쫓아낸 두 사람이 냄새나는 옥상 위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칼을 갈고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과연 만식과 순옥은 삼엄한 경비를 뚫고 방송 현장에 잠입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최 점장이 세워놓은 완벽한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때가 곰탕 앞마당은 이른 아침부터 방송국 차량과 스태프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죠. 가게 입구에는 KBS 생생정보통 30년 전통의 한우 곰탕이라는 붉은색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었고 최창수 점장은 머리에 기름을 잔뜩 바른 채 리허설 준비에 한창이었습니다. 아, 마이크 테스트. 피디님, 여기서 제가 국물을 딱 뜨면 되는 거죠? 아유, 걱정 마십시오. 제가 멘트는 다 준비했습니다. 최 점장은 입이 귀에 걸려 싱글벙글 웃고 있었어요. 오늘 방송만 성공적으로 나가면 가게 매출은 몇 배로 뛸 것이고 그러면 권리금을 두둑이 챙겨 가게를 팔아버릴 생각에 벌써부터 돈방석에 앉은 기분이었으니까요. 그는 주방 직원들을 모아놓고 마지막으로 으름장을 놓는 것도 잊지 않았습니다. 잘 들어. 오늘 실수하면 다 죽을 줄 알아. 그리고 창고에 있는 저 수입산 박스들 절대 눈에 안 띄게 깊숙이 처박아놔. 냄새 안 새어나가게 환풍기 풀로 돌리고. 알았어? 직원들은 점장의 서슬 퍼런 눈빛에 기가 눌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대답할 뿐이었죠.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끓이는 곰탕이 평소보다 더 많은 프림과 조미료로 범벅이 된 가짜라는 사실을요.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누구 하나 양심 선언을 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식당 맞은편 건물 옥상 만식과 순옥은 난간 틈으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제대로 먹지도 씻지도 못한 두 사람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순옥의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죠. 그녀는 식당 주방의 환풍구에서 뿜어져 나오는 희뿌연 연기를 보며 코를 찡긋거렸습니다. 역한 비린내. 순옥은 그 냄새만으로도 오늘 최 점장이 얼마나 많은 가짜 재료를 섞었는지 단번에 알아차릴 수 있었거든요. 임자, 이제 시간이 다 된 것 같소? 정말 할 수 있겠소? 만식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순옥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만식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녀의 손은 차가웠지만 그 악령만큼은 바위처럼 단단했습니다. 두 사람은 옥상 문을 열고 계단을 내려와 식당 뒷골목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앞마당의 화려한 조명과 카메라에 쏠려 있는 틈을 타 쥐새끼처럼 조용히 뒷문으로 접근하기 위해서였죠. 뒷문은 평소라면 굳게 잠겨 있어야 했지만 오늘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내부 조력자인 강옥분 여사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척하며 미리 잠금 장치를 풀어둔 덕분이었죠. 만식은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습니다. 만약 여기서 들킨다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고 다시는 재기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엄습했으니까요. 거기 누구야? 짐 안 나르고 뭐해? 갑자기 들려온 스태프의 고함 소리에 만식과 순옥은 흠칫 놀라 가스통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다행히 스태프는 조명 장비를 나르느라 정신이 없어 두 사람을 보지 못하고 지나쳐갔어요. 만식은 가슴을 쓸어내리며 순옥을 바라보았죠. 순옥은 입술을 꾹 깨문 채 주방 쪽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 끝에는
펄펄 끓고 있는 거대한 가마솥이 있었거든요. 그 안에는 최 점장이 새벽부터 쏟아부은 거짓과 탐욕이 부글거리고 있었던 겁니다. 자, 큐. 방송 시작합니다. 5, 4, 3. 조연출의 카운트다운 소리와 함께 빨간색 온 에어불이 켜졌습니다. 카메라가 최 점장의 얼굴을 클로즈업하자 그는 세상에서 가장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연기를 시작했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대가 곰탕 점장 최창수입니다. 저희 가게는 오직 1등급 한우 뼈만을 사용하여 24시간을 꼬박 고아냅니다. 제 양심을 걸고 국물 한 방울에도 거짓이 없음을 자부합니다. 최 점장의 뻔뻔한 거짓말이 마이크를 타고 전국으로 생중계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방 구석에 숨어있던 순옥의 몸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죠.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음식을 가지고 장난치는 자, 사람의 믿음을 배신한 자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분노 때문이었으니까요. 순옥은 만식의 손을 뿌리치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만식이 임자 하고 작게 불렀지만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 그럼 이 진한 국물을 한번 보실까요? 리포터가 국자를 들고 가마솥 뚜껑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최 점장이 흐뭇한 표정으로 카메라를 바라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우려던 바로 그때였죠. 쿵, 쿵, 쿵. 주방 바닥을 울리는 거친 발소리와 함께 누더기 차림의 불청객이 카메라 앵글 안으로 난입해 들어왔습니다. 순옥이었습니다. 그녀는 놀란 스태프들이 제지할 틈도 없이 가마솥 앞으로 돌진했어요. 그리고는 맨손으로 뜨거운 가마솥 뚜껑을 확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쨍그랑 요란한 굉음과 함께 뚜껑이 바닥을 뒹굴었고 촬영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죠. 뭐야? 저 미친년 잡아. 당장 안 끌어내. 최 점장이 사색이 되어 고함을 질렀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이글거리는 눈빛으로 최 점장을 쏘아보더니 펄펄 끓는 육수 솥의 가스밸브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언제 챙겨왔는지 모를 최 점장이 몰래 숨겨두었던 결정적인 무언가가 들려 있었거든요. 전국의 생방송으로 송출되고 있는 카메라 앞. 가장 화려한 잔칫날, 스스로 호랑이 굴로 걸어 들어온 순옥. 과연 그녀는 최 점장의 가면을 벗기고 이 지독한 악연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까요? 카메라 렌즈가 흔들리며 순옥의 분노에 찬 얼굴을 비추는 순간 만식 또한 주머니 속에서 강 여사가 전해준 비밀 무기를 꽉 움켜쥐고 주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쨍그랑하는 굉음과 함께 무거운 가마솥 뚜껑이 바닥을 뒹굴자 생방송 촬영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놀란 리포터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고 카메라 감독은 당황하여 초점을 맞추지 못한 채 허공을 찍고 있었죠. 최창수 점장은 사색이 되어 펄쩍 뛰었습니다. 아, 뭐해? 빨리 저 미친년 안 끌어내고. 방송 사고야. 카메라 끄라고. 최 점장의 고함 소리에 주방 직원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순옥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이미 이성을 잃은 사자처럼 사나웠어요. 그녀는 자신을 잡으려는 직원의 팔을 뿌리치고 조리대 밑 깊숙한 곳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곳은 최 점장이 방송용으로 쓰기 위해 숨겨둔 특제 비법 재료가 있는 곳이었거든요. 순옥의 손에 들려 나온 것은 다름 아닌 업소용 대용량. 커피 프림 통과 정체불명의 하얀 가루가 담긴 봉지였습니다. 직원들이 안 돼 하고 소리쳤지만 이미 늦은 뒤였죠. 순옥은 망설임 없이 그 통의 뚜껑을 열고 카메라 렌즈 바로 앞에서 바닥으로 냅다 쏟아부어 버렸습니다. 푸아!
마치 눈이 내리는 것처럼 하얀 가루가 주방 허공에 흩날렸습니다. 동시에 달큰하고 느끼한 풀잎 냄새와 코를 찌르는 화학 조미료 냄새가 진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것은 도저히 30년 전통의 한우 곰탕집에서 날 수 없는 냄새였습니다. 순옥은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으으하는 거친 신음소리를 토해내며 냉동고 쪽으로 달려가 검은 비닐에 꽁꽁 쌓여 있던 수입산 냉동 잡뼈 박스를 끄집어냈어요. 그리고는 꽁꽁 언 고기 덩어리를 펄펄 끓는 육수 솥 안으로 풍덩 던져버렸습니다. 치익!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고 붉은 핏물이 배어나오며 뽀얗던 국물이 순식간에 검붉은 색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그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어요. 텔레비전을 보고 있던 시청자들은 물론이고 현장에 있던 스태프들조차 입을 다물지 못했으니까요. 이게 무슨... 점장님, 이게 다 뭡니까? 한우라면서요. 저 하얀 가루는 또 뭐고요? 리포터가 마이크를 들이대며 따져 묻자 최 점장은 식은땀을 비오듯 흘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하얗게 질려 있었죠. 아니 그게... 저 여자가 미쳐서... 저건 밀가루입니다. 우리 가게랑 상관없는 거예요. 이 방송 끄라니까. 최 점장은 카메라를 손으로 가리며 발악했습니다. 그리고는 눈빛을 번뜩이며 순옥에게 달려들었어요. 자신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순옥을 힘으로 제압하려 했던 겁니다. 이 거지 같은 년이 죽고 싶어서 환장을 했나? 최 점장이 주먹을 치켜들고 순옥의 머리채를 잡으려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누군가 번개처럼 달려들어 최 점장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만식이었습니다. 그는 옥상에서 뛰어내려와 숨이 턱 끝까지 차올랐지만 아내를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초인적인 힘을 발휘했거든요. 내 여자한테 손대지 마. 만식은 최 점장을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바닥에 뒹군 최 점장은 씩씩거리며 일어났지만 만식의 서슬 퍼런 눈빛에 기가 눌려 섣불리 덤비지 못했죠. 만식은 떨고 있는 순옥을 등 뒤로 감싸 안으며 카메라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회한으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기 있는 거 다 가짜입니다. 점장 저놈이 돈 빼돌리려고 수입산 고기에 프림 탄 겁니다. 제가 10년을 여기서 일했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단 말입니다. 만식의 폭로에 촬영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PD와 스태프들은 카메라를 내리는 대신 오히려 이 충격적인 상황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생생정보통 역사상 최악의 맛집 사기극이 실시간으로 송출되고 있었으니까요. 저놈 말 듣지 마세요. 도둑놈입니다. 며칠 전에 내 돈 훔치려다 걸려서 쫓겨난 놈들이 앙심 품고 행패 부리는 거라고요. 경찰 불러. 당장 저것들 안 끌어내고 뭐해. 최 점장이 악을 쓰며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웅성거리던 구경꾼들과 스태프들의 눈빛이 다시 의심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죠. 도둑이라는 말에 사람들의 마음이 동요했던 겁니다. 최 점장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증거 있어? 내깟 놈들이 뭘로 증명할 건데? 내 놈들은 정가자의 도둑놈들이잖아. 누가 내 말을 믿어줄 것 같아? 만식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자신들의 초라한 행색과 정가가 발목을 잡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였습니다. 만식의 등 뒤에 숨어있던 순옥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의 옷은 육수 국물과 프림가루로 엉망이 되어 있었지만 표정만큼은 더할 나위 없이 당당했거든요. 순옥은 최 점장을 똑바로 노려보며 자신의 품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너덜너덜해진 달력 뭉치였습니다. 그녀가 밤새 뜬 눈으로 오리고 붙이며 만들어낸 침묵의 기록물이었죠. 순옥은 그 달력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카메라 조명을 받아 달력 뒷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글자 하나 없는 그 종이 위에 최 점장의 추악한 민낯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과연 저 그림들이 최 점장의 숨통을 끊어놓을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소란을 듣고 달려오고 있을 진짜 주인, 최만석 회장은 언제쯤 모습을 드러낼까요? 카메라의 붉은 불빛이 순옥이 치켜든 달력을 정면으로 비추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었어요. 너덜너덜해진 달력 뒷면에는 최창수 점장의 범죄 행각이 날짜별로 적나라하게 박제되어 있었으니까요. 글자를 모르는 순옥이 가위로 오려붙인 수입산 소고기 라벨 스티커, 커피 프림 봉지의 로고, 그리고 새벽마다 몰래 버려진 영수증 조각들이 모자이크처럼 빼곡하게 채워져 있었던 겁니다. 이게 뭐야? 치워. 카메라 안 치워. 최 점장은 당황하여 순옥의 손에서 달력을 뺏으려 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버텼죠. 그때 만식이 카메라를 향해 울부짖듯 소리쳤습니다. 보십시오. 제 아내는 글을 모릅니다. 그래서 놈이 가짜 재료를 쓸 때마다 그 쓰레기를 주워다가 이렇게 그림으로 남긴 겁니다. 여기 붙은 이 빨간 스티커, 이게 바로 놈이 한우라고 속여 판 수입산 냉동 고기 라벨이란 말입니다. 만식의 설명에 PD와 리포터의 입이 떡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폭로가 아니라 한 여인의 피나는 집념이 만들어낸 결정적인 물증이었으니까요. 그때 식당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홍해 갈라지듯 사람들이 양옆으로 물러섰습니다. 지팡이 짚는 소리가 쿵, 쿵 하고 바닥을 울리며 다가왔죠. 다들 비켜라.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다. 서슬 퍼런 호통 소리와 함께 등장한 사람은 다름 아닌 최만석 회장이었습니다. 지방 촬영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방송을 보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죠. 최 회장의 얼굴은 분노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숨은 거칠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최 점장은 회장을 보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으나 이내 정신을 차리고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큰아버지, 아니 회장님, 오셨습니까? 저것들이 방송을 망쳤어요. 제가 경찰을 불렀으니 곧 끌려갈 겁니다. 저 더러운 걸레 같은 종이 쪼가리는 다 조작입니다. 최 점장은 끝까지 발뺌하며 순옥을 모함하려 들었어요. 하지만 최 회장은 조카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떨고 있는 순옥에게 천천히 다가가 그녀가 들고 있는 달력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죠. 최 회장의 거친 손이 달력 위에 붙은 증거물들을 하나하나 훑쳐 내려갔습니다. 프림 봉지 조각, 수입육 라벨, 그리고 가짜 영수증들. 그것들은 최 회장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데가 곰탕의 자존심을 짓밟은 흔적들이었으니까요. 최 회장은 달력을 넘기다 말고 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달력 한가운데에 순옥이 서툰 솜씨로 그려놓은 그림 하나를 보았죠. 그것은 가마솥 옆에서 웃고 있는 최 회장의 얼굴과 그 옆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소의 그림이었습니다. 글자는 없었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거든요. 회장님의 곰탕이 울고 있어요. 순옥은 말을 못하는 대신 그림으로 회장에게 진심을 전하고 싶었던 겁니다. 이 미련한 놈이 내 눈과 귀를 다 막고 있었구나. 최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는 지팡이를 들어 바닥에 엎드려 있는 최 점장의 어깨를 내리쳤습니다. 내 이놈, 내가 사람 새끼냐?
내가 널 믿고 가게를 맡겼거늘 고작 돈 몇 푼 때문에 손님들을 속이고 내 얼굴에 먹칠을 해? 그것도 모자라 이 불쌍한 사람들을 도둑으로 몰아? 아, 아닙니다. 회장님, 저는 억울합니다. 제가 회사를 위해서 원가 좀 아껴보려고. 닥쳐라. 원가 절감? 그게 사기지 무슨 절감이야. 최 회장의 불호령이 주방을 뒤흔들었습니다. 생방송 카메라는 이 모든 상황을 놓치지 않고 전국으로 송출하고 있었죠. 시청자들의 댓글창은 이미 최 점장에 대한 비난으로 폭발하고 있었고 대가 곰탕의 배신에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가마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순옥이 쏟아부은 수입산 고기와 프림가루가 둥둥 떠다니는 육수를 국자로 떠서 맛보았죠. 퇴, 이게 곰탕이냐? 이건 구정물이야. 최 회장은 국자를 집어던지며 통탄했습니다. 그는 만식과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누명을 쓰고 유치장까지 다녀온 두 사람의 몰골은 말이 아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어느 때보다 맑고 정직했거든요. 최 회장은 두 사람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으려 했습니다. 만식이 기겁하며 회장을 부축했죠. 회장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아닐세. 내가 죄인이야. 자네들 볼 면목이 없네. 내가 눈이 어두워 도둑놈을 집안에 들이고 진짜 보석 같은 사람들을 알아보지 못했어. 미안하네. 정말 미안해. 천하의 최만석 회장이 직원들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에 만식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그동안 겪었던 서름과 억울함이 회장의 따뜻한 사과 한마디에 눈 녹듯 사라지는 기분이었으니까요. 순옥도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며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는 괜찮다는 듯 회장의 등을 토닥여 주었죠. 자신을 괴롭힌 사람의 가족이었지만 순옥은 음식 앞에 정직한 최 회장의 진심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상황이 이쯤 되자 구석에 몰린 최 점장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혼란한 틈을 타 뒷문으로 도망치려 했어요. 금고에 있는 현금이라도 챙겨서 달아날 심산이었던 겁니다. 저놈 잡아. 도망간다. 만식이 소리치자 밖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이미 방송을 보고 출동한 경찰들이 식당을 포위하고 있었던 것이죠. 최 점장은 뒷문으로 나가려다 마주친 형사들을 보고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의 손목에는 만식이 찾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고 무거운 은팔찌가 채워졌습니다. 최창수 씨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그리고 무고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고 형사의 미란다 원칙 고지 소리가 주방에 울려 퍼졌습니다. 최 점장은 고개를 떨군 채 질질 끌려나갔고 그 모습을 보던 직원들과 구경꾼들은 환호성을 질렀죠. 그것은 단순한 체포가 아니었습니다. 가진 것 없는 약자들이 거대하고 부당한 권력에 맞서 싸워 이긴 통쾌한 승리의 순간이었으니까요. 최 회장은 만식과 순옥의 손을 잡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국민들을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손님 여러분,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부로 대가 곰탕은 영업을 중단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있는 이 두 사람, 박만식 씨와 이순옥 씨야말로 우리 가게를 지킨 진짜 주인입니다. 최 회장의 선언에 스튜디오의 패널들도 현장의 시민들도 모두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만식은 쑥스러운 듯 코를 훌쩍였고 순옥은 맑게 웃으며 만식의 품에 얼굴을 묻었죠. 그녀가 밤새워 만든 달력장부는 이제 법정에서 최 점장의 죄를 입증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되어줄 것이었습니다. 과연 최 회장은 이 두 사람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답을 하게 될까요? 그리고 10년간 머슴처럼 살아온 만식과 순옥에게 찾아올 진짜 봄날은 어떤 모습일까요? 차가운 겨울바람이 지나가고 어느덧 대지에는 따스한 봄 기운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 대가 곰탕을 둘러싼 소란도 법의 심판을 통해 하나둘 정리되고 있었죠. 악랄한 범죄를 저지른 최창수 점장에 대한 재판이 열리던 날, 법정은 방청객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거든요. 판사는 순옥이 만든 달력 장부를 결정적인 증거로 채택했습니다. 변호사가 심신미약이니 모니하며 형량을 줄여보려 애썼지만 전국에 생중계된 증거 영상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었으니까요. 피고인 최창수는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무고 및 특수폭행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 이에 징역 5년을 선고한다. 탕. 판사 봉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최창수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는 억울하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교도관들에게 양팔이 붙들려 질질 끌려나가는 신세가 되었죠. 그의 비참한 몰골을 지켜보던 만식과 순옥은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것은 통쾌함보다는 긴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는 안도감에서 오는 떨림이었으니까요. 감옥에 갇힌 최창수의 삶은 그야말로 생지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평소 직원들을 개돼지 취급하며 떵떵거렸던 그가 이제는 좁은 독방에 갇혀 콩밥을 먹는 신세가 되었거든요. 그는 배식구로 들어온 밥을 보며 숟가락을 집어 던지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이걸 사람 먹으라고 준 거야? 냄새나서 못 먹겠다고. 나 대가 곰탕 사장 조카야. 사식 넣어달란 말이야.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교도관의 차가운 비웃음뿐이었죠. 같은 방을 쓰는 험상궂은 수감자 하나가 낄낄대며 최창수의 식판을 걷어찼습니다. 야, 사장님 조카는 무슨. 쓰레기 고기 팔다가 들어온 주제에 반찬 투정은. 내가 밖에서 팔던 국물보다는 이게 훨씬 깨끗할 거다. 잔말 말고 처먹어. 최창수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눈물 젖은 밥을 꾸역꾸역 삼켜야 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리고 배고픔과 무시당하는 서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것이죠. 그것은 법이 내린 형벌보다 더 가혹한 인과응보의 대가였습니다. 한편 대가 곰탕은 한 달간의 휴업을 마치고 새로운 모습으로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최만석 회장은 만식과 순옥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했어요. 으리으리한 회장 자택 거실에 앉은 두 사람은 푹신한 소파가 어색한지 엉덩이를 들썩거리고 있었죠. 최 회장은 허허 웃으며 두 사람 앞에 따뜻한 차를 내밀었습니다. 박군, 그리고 순옥 씨. 그동안 마음고생시켜서 정말 미안하네. 자네들이 아니었다면 내 가게는 물론이고 내 인생까지 송두리째 무너졌을 거야. 아닙니다, 회장님. 저희는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만식은 송구스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자 최 회장은 품에서 서류 봉투 하나와 열쇠 꾸러미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것은 식당 근처에 있는 방 3개짜리 아파트의 등기 권리증과 열쇠였습니다. 바로 최창수가 횡령한 돈으로 몰래 사두었던 그 아파트를 회장이 압류하여 두 사람 명의로 돌려준 것이었죠. 이게 뭡니까, 회장님? 만식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묻자 최 회장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네들 세보금자리일세. 그 춥고 냄새나는 컨테이너는 어제부로 싹 치워버렸네. 이제부터는 따뜻한 물 나오는 집에서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살게나. 순옥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평생을 노숙자와 식당 쪽방을 전전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내 집이 생긴다는 건 꿈속에서도 상상해 본 적 없는 기적이었으니까요. 순옥은 으으 소리를 내며 회장에게 큰 절을 올리려 했지만 회장이 황급히 그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아이고, 이러지 마시게. 이건 내가 주는 선물이 아니라 자네들이 정직하게 살아온 대가일세.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이 더 있네. 최 회장은 만식의 두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어느 때보다 진지하고 간절해 보였죠. 내 건강이 예전 같지가 않아. 믿고 맡길 핏줄이라고는 그 못난 조카놈 하나였는데 그 모양이 됐으니 이제 자네가 대가 곰탕의 점장을 맡아주게. 네, 저 점장이라니요? 저는 글도 잘 모르고 평생 설거지나 하던 놈입니다. 가당치도 않습니다. 만식이 손사래를 쳤지만 최 회장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옆에 있는 순옥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글이야 배우면 되는 것이고 기술이야 익히면 되는 걸세. 하지만 사람의 심성은 돈을 주고도 못 배우는 법이야. 자네의 성실함과 순옥 씨의 천재적인 미각이라면 우리 가게를 다시 대한민국 최고의 맛집으로 만들 수 있어. 제발 나를 도와주게나. 만식은 떨리는 눈으로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옥은 눈물 고인 눈으로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 수 있다고, 당신이라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응원해주는 눈빛이었죠. 만식은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는 회장을 향해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부족한 놈이지만 회장님의 뜻을 받들어 뼈가 부서져라 일해보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저녁 만식과 순옥은 짐을 챙겨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훈훈한 온기가 두 사람을 맞이해 주었죠. 넓은 거실과 깨끗한 주방, 그리고 푹신한 침대가 놓인 안방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순옥은 주방 싱크대를 어루만지며 아이처럼 좋아했고 만식은 베란다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봄바람을 맞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임자, 우리 진짜 여기서 사는 거 맞소? 나중에 꿈에서 깨면 어떡하지? 만식의 말에 순옥이 다가와 그의 볼을 꼬집었습니다. 아얏 하는 만식의 비명소리에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배를 잡고 웃음을 터뜨렸죠. 행복이라는 게 멀리 있는 파랑새인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서로의 곁에 항상 머물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뒤 대가 곰탕은 재오픈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정직한 맛, 새로운 주인, 박만식 점장과 이순옥 실장이 모십니다. 가게 앞에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손님들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방송을 통해 진실을 알게 되었고 어려움 속에서도 양심을 지킨 두 사람을 응원하기 위해 일부러 찾아와 준 것이었죠. 주방에서는 순옥이 하얀 조리복을 입고 육수 솥을 지휘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냄새를 맡고 오케이 사인을 보내면 만식은 큰 소리로 육수 나갑니다. 를 외쳤죠. 그 활기찬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의 고단함은 온데간데였고 희망과 자신감만이 가득 차 있었으니까요. 손님들은 국물 맛을 보고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야, 예전보다 국물이 훨씬 깊어졌는데? 이게 진짜 곰탕이지. 사장님 부부가 운영한다며? 보기 너무 좋다. 만식과 순옥은 바쁜 와중에도 틈틈이 눈을 맞추며 미소를 교환했습니다. 비록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벼웠거든요. 그런데 점심 장사가 끝나갈 무렵 만식이 주방 한 구석에서 쭈뼛거리고 있는 순옥에게 다가갔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반지 케이스가 들려 있었죠. 회장이 준 보너스로 몰래 준비한 선물이었습니다. 임자,
아니, 순옥 씨. 내가 가진 건 없지만 평생 당신 굶기지 않고 눈에서 눈물 나게 안 하겠다고 약속하리다. 나랑 결혼해 주겠소? 주방 직원들이 숨을 죽이고 지켜보는 가운데 만식이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습니다. 과연 순옥은 이 투박하지만 진심 어린 프로포즈에 어떤 대답을 들려줄까요? 그리고 두 사람의 앞날에는 또 어떤 꽃길이 펼쳐지게 될까요? 주방 안에는 육수 끓는 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만식이 내민 투박한 금반지를 바라보는 순옥의 눈에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거든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은 채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고개만 세차게 끄덕일 뿐이었죠. 그것은 100마디 말보다 더 진하고 확실한 대답이었습니다. 만식은 순옥의 거친 손을 잡아 약지에 반지를 끼워 주었어요. 고된 노동으로 마디가 굵어지고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지만 만식의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곱고 아름다운 손이었으니까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내 평생 당신만을 위해 살겠소. 만식이 순옥을 와락 끌어안자 숨죽이고 지켜보던 강옥분 여사와 주방 식구들이 일제히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박수 소리가 주방을 가득 채우고 펄펄 끓는 가마솥의 김처럼 두 사람의 행복도 뭉게뭉게 피어올랐죠. 그로부터 한 달 뒤 대가 곰탕 앞마당에서는 조촐하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하객으로는 식당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 그리고 두 사람의 사연을 듣고 찾아온 동네 주민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었거든요. 순옥은 순백의 웨딩드레스 대신 단아한 한복을 차려입었는데 화장까지 곱게 한 그녀의 모습은 선녀가 강림한 듯 고와서 만식의 입이 다물어질 줄을 몰랐습니다. 이날 주례는 최만석 회장이 직접 맡았습니다. 부모가 없는 두 사람에게 최 회장은 아버지나 다름없는 존재가 되어 주었으니까요. 신부 입장 순서가 되자 최 회장이 순옥의 손을 잡고 버진 로드 위에 섰습니다. 순옥아, 오늘부터 너는 내 딸이다.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란다. 최 회장의 따뜻한 한마디에 순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회장의 팔짱을 끼고 한 걸음 한 걸음 만식을 향해 걸어갔죠. 그 길은 지난날의 배고픔과 서러움을 뒤로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꽃길이었습니다. 만식은 씩씩하게 걸어오는 아내를 맞이하며 다짐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사람의 우산이 되어주겠노라고 말이죠. 결혼식은 눈물과 웃음이 뒤섞인 축제였습니다. 강옥분 여사는 축사를 읽다가 오열하는 바람에 하객들을 웃음바다로 만들었고 만식은 축가를 부르다 음이 삑사리가 났지만 그 모습마저 사랑스러웠거든요. 그렇게 두 사람은 부부의 연을 맺고 법적으로도 완벽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어느덧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대가 곰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우선 가게 이름이 만식내대가 곰탕으로 바뀌었고 정직한 재료와 순옥의 손맛이 입소문을 타면서 전국에서 찾아오는 손님들로 문전성시를 이루게 되었죠. 돈을 벌기 위해 가짜를 섞던 과거는 사라지고 이제는 새벽마다 만식이 직접 공수해온 최상급 한우뼈로 정직하게 국물을 우려내고 있었으니까요. 가장 놀라운 변화는 순옥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틈틈이 한글 공부를 시작하여 이제는 더 이상 그림으로 장부를 쓰지 않아도 되었거든요. 어느 날 아침 만식이 주방에 들어서자 칠판에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럽게 쓴 글씨가 보였습니다. 오늘의 추천 메뉴 사랑 듬뿍 한우 곰탕. 만식은 그 글씨를 보고 가슴이 뭉클해져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순옥은 수줍게 웃으며 만식의 손바닥에 손가락으로 글씨를 썼죠. 여보 사랑해요.
비록 말은 할 수 없었지만 글을 배운 덕분에 두 사람의 대화는 전보다 훨씬 깊고 풍성해져 있었어요. 두 사람은 돈을 버는 데에만 급급하지 않았습니다. 과거 자신들이 겪었던 배고픔을 잊지 않았기에 매달 마지막 주 일요일이면 가게 문을 닫고 무료 급식소를 열었거든요. 동네 독거노인들과 갈 곳 없는 노숙자들을 초청해 따뜻한 곰탕 한 그릇을 대접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이고, 사장님 부부 덕분에 우리가 호강하네. 복 받을 겨, 암만. 할머니 한 분이 만식의 손을 잡고 고마워하자 만식은 쑥스러운 듯 머리를 긁적였어요. 어르신 많이 드세요. 국물은 무한 리필입니다. 저희가 예전에 받았던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순옥도 주방에서 나와 어르신들의 밥 위에 깍두기를 얹어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녀의 미소는 3년 전 쓰레기장 옆에서 떨고 있던 그 여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평온하고 넉넉해 보였죠. 나눔을 실천하는 기쁨이 그녀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해준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가을밤 영업을 마친 두 사람은 가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과거 점장의 비리를 감시하며 추위에 떨던 그 옥상은 이제 예쁜 화분과 벤치가 놓인 부부만의 휴식처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만식은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순옥에게 건네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임자, 저기 달 좀 보소. 꼭 당신 얼굴처럼 환하구려. 순옥은 만식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습니다. 그녀는 품속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내 만식에게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과거 최 점장의 비리를 기록했던 그 달력 조각들을 오려붙인 스크랩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장에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었죠. 활짝 웃고 있는 만식과 순옥, 그리고 그들을 지켜주는 최 회장과 강 여사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서툰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고마운 사람들, 잊지 말자. 만식은 그 글귀를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시궁창 같던 인생 밑바닥에서 서로를 알아보고 지옥 같은 시련을 함께 건너온 전우이자 연인. 이제 두 사람 앞에는 그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 잡은 두 손에 온기가 있는 한 그들의 인생은 언제나 펄펄 끓는 곰탕 국물처럼 뜨겁고 진국일 테니까요. 순호가 고맙다. 나한테 와줘서 정말 고마워. 우리 죽는 날까지 이렇게 따뜻하게 살자꾸나. 만식의 고백에 순옥이 그의 볼에 쪽하고 입을 맞췄습니다. 밤하늘의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어디선가 불어온 가을바람이 축복처럼 그들을 감싸 안았습니다. 가진 것 없었기에 서로가 전부였던 거지 처녀와 머슴 노총각. 두 사람의 기적 같은 사랑 이야기는 대가 곰탕의 구수한 냄새와 함께 영원히 전설로 남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각박하고 속임수가 판을 쳐도 결국 정직과 사랑이 승리한다는 진리를 만식과 순옥 부부를 통해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에게도 이 따뜻한 이야기를 많이 공유해 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감을 남겨주시면 만식 씨 부부가 끓여낸 곰탕처럼 따뜻한 답글로 보답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댁내에 언제나 만복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달봄 사연이었습니다.